기술력에 밀리고 수출 규제에 밀리고. 아베 신주씨, 자국 기업들 눈물 나는 거 보이시나요? 아베노믹스가 일본 기업들 믹서기에 놓고 돌린다는 뜻이었나 보네요. 추석 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은 많이 드셨죠? 무섭다고 한국산으로 먹은 건 아니죠? 페페TV. 30년 전 일본의 전자산업은 한국보다 적어도 50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삼성과 LG가 국내에서 분전하고 있었지만 소니, 파나소닉, 올림푸스, 샤프, 도시바 등 일본 기업에 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소니는 워크맨이라는 걸으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획기적이며 당시로서는 최첨단이었던 전자제품을 내세워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일본은 따라가기에는 너무 발전된,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전자산업은 한국의 추월당에 따라오지 못하고 위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모두 시장에서 도태되어 일본의 전자산업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위기를 겪는 모습들을 보면 이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익들이 삼성의 기술을 도둑질당한 안타까운 기업이라고 말하는 도시바의 상태가 가장 심각합니다. 최근 도시바는 2분기에만 1,402억엔 1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본 도시바 프레시 메모리가 2분기 기준 989억엔 1조 1,261억 원을 기록한 것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1분기 132억엔 약 153억 원의 적자보다 무려 650% 늘어난 것이어서 시장 관계자들조차 크게 당황했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시장을 선점하고 선도하고 있는 삼성 메모리에 크게 밀리고 있는 모양새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적자는 더 커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도산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습니다. 일본 전자산업의 심볼 소니는 어떨까요? 소니 망해가는 얘기를 하자면 밤을 새도 모자라지만 한 가지 질문으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이버에 워크맨 한번 쳐보십시오. 21세기에 아직도 워크맨 만들어서 팔아먹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일본 기업들이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는 아베의 경제정책도 있지만 옛것을 너무 아끼다 못해 지질이 궁상을 떨다 보니 혁신을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궁상들이 빈티지 매니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기업이 이윤 창출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혁신하지 않는 일본의 국민성이 기업 철학까지 이어진 사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설의 소니는 이제 없습니다. 오죽하면 소니 침몰이라는 책까지 있습니다. 소니가 남긴 최고의 유산은 워크맨이 아니라 혁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한때 전자제품 시장을 호령하던 소니는 온데간데 없고 영광의 추억만 남아있습니다. 세계 1등 기업이 추락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1990년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소니. 지금은 상황이 어떨까요?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월 27일 소니의 신용등급을 BA1으로 강등했습니다. BA1은 투자 부적격 등급입니다. 소니의 신용등급은 2009년 1월 A2에서 5년 만에 5단계나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망도 긍정적으로 윗단계인 AA3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0년 전인 2003년만 해도 소니의 매출액은 632억 3천만 달러로 502억 2천만 달러에 그친 삼성전자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은 삼성전자가 소니의 533억 4,800만 달러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성장세는 차치하더라도 소니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소니 몰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혁신의 부재가 꼽힙니다. 워크맨으로 대표되던 소니의 기술, 당시 시장을 선도할 만큼 충분히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빠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자사의 기술력만을 맹신하는 바람에 후발 주자들에게 역전당하고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음악시장의 실패입니다. 2000년대 음악시장은 MP3로 주도권이 넘어갔으나 소니는 MD와 ATRAC 포맷 등을 고수하다가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새 아이튠즈를 내세운 애플이 음악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소니는 새로운 기술 개발도 소홀히 했습니다. 2008년 TV 연구를 담당하던 A3 연구소가 폐쇄됐습니다. A3 연구소는 소니 TV의 영상 기술 개발을 담당하던 곳으로 소니 혁신의 심장부였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A3 연구소가 폐쇄되자 연구소장 곤도 데스지로는 소니는 더 이상 기술 기업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29년간 근무한 회사를 떠났습니다. 소니는 TV 시장의 주도권 역시 삼성전자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한 경제 주간지는 전설의 소니는 이제 없으며 기술을 버린 소니가 회생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세계 제1의 혁신 기업일지라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추락하는 것은 금방이라는 사실을 소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니의 몰락은 삼성전자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혁신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소니를 따라잡기 위해 애를 썼으나 이제 그 상대가 혁신을 게을리해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취하는 조치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신년사에서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사업 구조의 혁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기술 혁신, 글로벌 경영체제를 완성하는 시스템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1월 20일 신임 임원 초청 만찬에서 불확실한 미래 다 같이 헤쳐나가기 위해 다시 한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월 12일 기업 내 혁신 동력을 공급할 새로운 조직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영상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신사업을 발굴하는 차세대 전략팀과 스마트폰 이후 삼성을 이끌 신제품을 개발하는 차세대 제품 개발팀입니다. 삼성의 혁신은 말로만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이 소니처럼 허망하게 쓰러져 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소니는 한때 일본 전자업계 그 자체였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니라 메이드 인 소니, 그만큼 소니의 자부심은 강했습니다. 소니의 PC 브랜드 바이오의 기획자로 개발 현장에 몸담았던 미야자키 타쿠마는 2006년 소니 침몰이라는 책에서 소니의 명성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소니는 기술의 모르모토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자부심은 때론 자만을 부른다. 캐나다 출신의 일본 전문 저널리스트 벤자민 폴포드는 포브스에서 소니를 죽인 건 자부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몇 해 전 소니의 한 중역이 내게 소니는 더 이상 진정한 경쟁자가 없다고 말했다. 소니는 자만심을 겪고 있었다. 영광의 자부심이 결국엔 자만심이라는 병이 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나마 마블에 소속되어 있었던 소니 픽처스의 스파이더맨마저 어벤져스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할리우드 전문 매체 데드라인은 스파이더맨을 더는 마블 세계관에서 볼 수 없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니 픽처스와 디즈니는 수익 분배 방식에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디즈니는 소니가 영화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계약이 공평하지 않다고 봤고 제작 투자와 수익을 반으로 나누자는 제안을 했지만 소니 픽처스가 이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마블에서도 잘리고 구닥다리 워크맨이나 만들고 있고 이러니 소니는 일본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불매 대상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살 게 없으니까 불매할 게 없다는 것도 함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PC업계는 어떨까요? 일본 내 주요 PC 제조사가 한국 정부가 꺼내든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대일본 수출 규제를 검토하며 메모리와 SSD 등 핵심 부품 수급의 차질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제조사는 내년 윈도우 7 단종과 오는 10월 1일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B2B 부분 PC 교체 수요가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며 이들이 수요를 충족할 만큼 원활한 생산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 제조사에서는 거래선이나 한국 내 법인 등을 통해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핵심 부품 수급처를 단시간 안에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부메랑처럼 일본 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의 대응 조치에 일본 대형 PC 업체들은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일본 현지에서 PC를 생산하는 주요 업체는 후지츠와 NEC, 파나소닉과 샤프, 바이오 주식회사 등 총 5개 기업입니다. 이 중 후지츠와 NEC는 중국 업체인 레노바와 자본 제휴 관계에 있으며 샤프는 지난해 6월 도시바 PC 사업부를 인수한 상태입니다. 또 바이오 주식회사는 2014년 소니 PC 사업부를 인적, 물적 분할해 만들어진 신설법인입니다. 이들 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한국산 반도체 제품은 LCD 패널과 메모리, SS 등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대응하는 형태로 이들 제품의 수출 우대 조치를 철회하기로 하자 이들도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규제 현실화에 염두를 두고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일정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복수업체가 DDR3, 4 메모리와 SSD, 디스플레이 패널 등 한국 업체의 의존율이 높은 부품의 원산지와 한국 이외의 제3국 등 대체 가능 여부 파악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PC 제조사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각 제조사가 시나리오의 현실화를 염두에 두고 거래선이나 한국 내 법인 등을 통해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IPS 방식과 LCD 패널과 SSD, 메모리 등 주요 부품의 일본 수출을 지연하면서 교체 수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나쁜 일은 한 번에 몰려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율을 오는 10월 1일부터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1월 14일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7 지원이 끝나면서 윈도우 10 PC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수요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세 부담을 줄이면서 대량 교체가 가능한 8월 9월에 B2B 부문 PC 수요가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도 지난 7월 이를 지적하며 올 2분기 일본 PC 시장 성장에 업무용 PC 수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PC 시장은 윈도우 7 단종과 소비세 인상을 앞둔 8월 9월 PC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 PC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제때 확보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제조사는 각종 부품 재고를 최대 1개월치만 가지고 있고 9월부터 한국 정부의 조치가 현실화되면 오는 10월부터 PC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일본 PC 제조사가 우려하는 점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인텔 프로세스 수급난으로 B2B 시장에서 글로벌 PC 제조사가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자는 글로벌 PC 제조사는 프로세스 공급 물량 등 협상에서 일본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수급난 영향을 덜 받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원활한 제품 공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 B2B 시장에서는 HP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규제가 겹치면 HP나 델, 레노버나 에이서, 에이수스 등 글로벌 업체의 자국 PC 시장을 완전히 내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핵심 부품의 수입선 다변화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LCD 패널 공급사를 중국이나 대만으로 교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체 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또 미국 마이크론을 통해 SSD나 메모리를 조달하는 방안은 생산량이나 납기, 제품군 구성 등에서 비현실적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일본 업체인 도시바 메모 한국의 조선업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습니다. 한때 일본이 이 시장을 지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1위를 빼앗은 후 일본은 끝없이 추락을 거듭했죠. 물론 일본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 일본은 조선소 합종연행, 이른바 연합전선을 통해 제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강력한 라이벌은 중국 업체들입니다. 중국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강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기술력입니다. 한국은 조선업의 살 길이 기술 초격차에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은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세계시장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LNG 운반선을 주축으로 세계 수주 압도적 1위에 등극하는 경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LNG선은 기술 집약적인 선박으로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선박입니다. LNG선은 1980년대까지 일본 조선사가 장악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조선사가 각고의 연구 및 개발 끝에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전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한국조선은 2020년 하반기에 들어 9월을 제외하고 전 세계 발주량의 60%를 수주했습니다. 국내 조선업체는 지난 7월 중국으로부터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8월 역시 전 세계 발주량의 73%를 수확했습니다.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전 세계 물량의 69%, 60%를 독식했죠. 놀라운 기록입니다.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주량을 기록한 건 9월뿐입니다. 그 외에는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한중일 3개국을 놓고 탱커와 LNG 선박의 수주를 각각 비교해보겠습니다. 한국조선은 7월 92%의 탱커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8월과 10월에는 70%를 유지하다가 10월에는 다시 92%로 올라섰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점유율은 어떨까요?
고작 8에서 26%대의 점유율을 냈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요? 전멸이었습니다. 탱커 수주가 전무하다가 8월 한 달 동안만 9%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조선업 회장이 일본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쏟아내는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현재 일본의 조선업은 연이은 인수합병에도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LNG 운반선도 독보적입니다. 지난해 7, 10, 11월에는 중국과 일본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100%의 점유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중국과 일본의 LNG선 수주 점유율은 0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주 물량이 적었던 8월 역시 한국 조선만이 17%의 LNG선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한국이나 중국 한쪽이 수주를 싹쓸이 하거나 한중 양국이 반반 비율로 나눠 갖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한국 조선이 지난해 발주 가뭄 속에서도 하반기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연료 탱크, 엔진, 연료 공급 시스템 기술력입니다. 현재 대형 선박의 대부분은 디젤 엔진을 쓰는데 이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은 디젤 엔진을 대체하기 위한 엔진을 오래전부터 개발해 왔습니다. 역시 기술의 승리네요. 그 대표적인 것이 또 LNG선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자체 개발한 고효율 연료 시스템인 하이에스 가스를 LNG선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이에스 가스는 LNG의 지연 기화량에 맞춰 압축기 용량을 최적화하고 압축기와 기화기를 병렬로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 하루 최대 1.5톤의 LNG 연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LNG 저장 탱크에서 기화한 천연가스를 거의 100% 재액화하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재액화 장치는 화물로 싣고 가는 LNG가 자연적으로 기화한 것을 다시 액화해 화물창에 집어넣는 장치로 LNG선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이어서 선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16년 단일 냉매 방식의 완전 재액화 설비가 탑재된 LNG선을 지난해 2월엔 호남 냉매 방식의 완전 재액화 설비가 탑재된 LNG선을 세계 최초로 인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또한 LNG선 대부분에 완전 재액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조선사들이 연합전선을 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최근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최대 조선소 이마바리 조선은 초대형 컨테이너 기술 제휴를 협정해 한국 조선업을 압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죠. 현재 여객선 외에는 선박 건조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도양의 모리셔스선 부근에서 일본 국적 벌크선 와카시오호가 좌초하며 중유 1000톤 이상이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언론이 일본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죠. 2013년에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건조한 몰컨포트5가 예멘 인근 해역에서 두동강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 선박에 비해 선체는 가볍고 얇게 건조한 이유도 있지만 설계와 제작 기술이 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컨테이너선은 선급 규정 확립이 안 돼 있어 아무나 대형화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포장 화물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조선이 추세형 선박에서도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조선은 안전성 분야에서 신뢰를 얻고 있죠.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과 미국에서 선박 안전관리 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국가별 선박 안전관리 등급이 높으면 한국 선박에 대한 항만국의 통제 점검 주기가 연장되고 점검 강도도 낮아져 선사의 운항 및 영업 비용 부담도 크게 줄게 됩니다. 따라서 선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에게 수주를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죠. 중국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한때 중국이 규모의 경제로 물량 공세를 펼쳤지만 이제 안 통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프랑스 CMA CGM이 중국의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1년 넘게 건조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산 LNG선에 대한 글로벌 선주사들의 신뢰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사고를 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2018년에는
중국 후둥중화가 건조한 LNG선 글래드스톤호가 엔진 고장으로 바닷가 한가운데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조선업계는 중국의 기술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대규모 물량을 선물로 계약하는 LNG 거래의 특성상 선주들은 선박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한국의 LNG선 수주가 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LNG를 운반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피해는 선주사가 다 덮어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한국에게 계속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조선 산업은 이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승자 독식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입니다.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서둘러 고부가 가치 선박의 디지털화와 탈탄소화 등 기술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